2월 4일 금요일 자정을 지나서 지금은 2월 5일 토요일 새벽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거는 아닌데 마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히나 요즘같이 겨울밤에는 궁디를 딱 붙이고 뭔가를 좀 힘들지만 열심히 좀 읽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시간도 그렇고 뭐 한 주, 한 달, 1년 뭐 이런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가지만은 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도 좀 야심한 밤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목도 좀 잠기고 그런 시간입니다. 세계일보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한 백화점 앞에서 명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문 열기 전부터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풍경들은 흔한 풍경들인데, 이 순번을 잡기 위해 가지고 미리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고 뭐 그런 장면들도 있죠. 뭐 과연 상품성이 질이 높아서 명품이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는 구차하다고 봐요. 누구나 원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품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는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원하는 물건, 상품을 구입하려는 이 열망, 을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 조선일보에 강원도 고성에 5성급 호텔 수준의 숙박 시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그 숙박 시설 건물은 저 뒤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 이 사진을 가득 메운 것은 몸매가 좋은 한 여성의 사진입니다. 몸매가 좋고, 몸매가 좋다는 것은 볼륨감을 말합니다. 특히나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남성은 이 비율을 보면서 자신의 개체를 잘 잉태하고 길러낼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숙박시설은 저기 조그맣게 있고요. 이게 바로 이 상품을 홍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제일기획에서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최초로 멋들어진 여성이 출연해가지고 이제 파격적인 광고를 해가지고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심리, 그렇잖아요. 이 숙박시설하고 이 몸매 좋은 여성하고 매치가 안 될 법한데 매치가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금요일 보니까 도레이도 품질 조작 스캔들, 무너진 메이드 인 재팬 신화 라고 하고 있고, 뭐 일본 정부와 기업의 품질 검사 조작 및 부정 행위, 모럴 해저드에 흔들리는 일본, 정부 GDP 부풀리기 의혹도 있다. 간부들은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고 문제가 생겨도 덮어두기 바쁘다. 옆에 보니까 유니클로가 있는데요. 기능성 내복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광고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은 내공이 센 나라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관제 캠페인으로 반일 정신병을 부추겨 가지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일본 쪽발이다, 일본 밉다라고 하지만은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아마 내심 높게 쳐주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부장이다, 그때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본에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간부들의 보신 이야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지인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직급이 좀 높아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초인류 기업, 혁신을 거듭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이 삼성의 간부들도 좀 관료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놀랍게 저는 받았습니다. 공무원스럽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뒤에서는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보고 다 재용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재용이가 뭔데? 재용이는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일 뿐이잖아. 복불복으로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일 뿐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한마디 잠깐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병철, 이건희는 전문 경영인이냐 아니면 오너 경영인이냐. 그리고 왜 거기에 이재용은 값어치를 낮게 쳐주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당황을 하던데, 야, 삼성도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저 혼자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아일보 역시 금요일자인데요. 갑오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박훈이라고 하는 분의 시리즈는 저도 열심히 읽으면서 모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조금 빈약하거나 약간 무리수를 드는 서술도 있기는 해요. 민비 사례, 그리고 일본의 천인공노할 만행, 뭐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뭐 무너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굉장히 설명이 빈약하거나 좀 편협돼 있고, 또 너무 짧게 서술이 돼 있다. 그리고 갑오개혁 때의 물꼬가 결국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발전에 역시 후광이 되었다. 이 글에서 표현하자면, 결국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마도 그것이 희미하게 비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칼럼에서 제 시선을 잡은 것은 갑오개혁 이후 민씨 20년 정권 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민씨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개혁 정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조선 팔도에 인재들이 없어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 인재들을 쓸 정권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뭐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재련술, 뭐 또 인쇄술, 도공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에는 있었고, 세계의 역사들로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종종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훈이라는 분이 서술하듯이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 쓸 정권, 정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죠. 이 말을 했던 게 문창극 그 주필이었습니다. 문창극 씨가 교회 강연회 가가지고 조선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조선의 착취적인 제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인들은 하도 못나가지고 식민지에나 어울릴 법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라고 딱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그 총리 지명자를 낙마시켜버렸던 우리 한국 언론들의 저질성을 그때 봤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건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과학기술대학교인 동경대학교가 1885년에 만들어지고 60여 년이 지나가지고 49년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유카와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하나인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했는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노벨상이 총 29명이 받았고요. 그 중에서 25명이 노벨 과학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쪽발이다 뭐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할 형편이 안 되죠. 우리도 노벨상을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죠. 북괴 정권 유지시켜주고 시간 벌어줘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선상님이 있었죠. 그 선상님이 받은 노벨 평화상이 있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역시 평화쇼를 벌리면서 그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다채로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괴를 우리가 마주하고 지금 살게 된 형편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도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고 아까 제가 60년이 지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대 설립 후에 노벨과학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워진 지 60년이 지났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노벨과학상은 없습니다. 노벨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과학에 대한 열망, 과학의 존중, 사람들의 존중, 그런 민도, 풍속이 만들어내는 게 기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빠르게 살펴봤기 때문에 이 책 소개한다라고 하기는 좀 궁색합니다만은 미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 산업화의 설계자 김재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네준 한 장의 제안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다. 100년 동안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100년 동안은 아시다시피 기파랑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책을 내는 소중한 출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저작물들의 산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책들이 보면은 보통 다들 이 표지에 그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 책에서만큼은 이 김재관이라고 하는 분의 소개가 이 책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재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6.25 사변으로 부산으로 피난, 학업을 계속했다. 졸업 후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했다가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미넨 공과대학에 유학, 금속재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인 독일 데마크 철강종합기획실에 근무하며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틈틈이 작성하여 1964년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인 종합제철산업 시작의 단초가 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창립 때 해외 유치과학자 1호로 참여, 유치과학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을 한국에 와서 헌신을 좀 해라라고 이제 유치한 과학자 1호로 참여하여 제1연구부장과 특수기재연구실장, 이후 상공부 초대 중공업 차관보,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거치며 포항종합제철 설립을 비롯해 기계, 조선, 자동차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중화공업화와 방위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표준 체계가 절실함을 내다보고 한국표준연구소를 설립, 5년간 초대 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표준시, 확립 등 국가 표준 체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헌법에 국가 표준 제도를 명문화하는 데 기여하여 과학기술과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인천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고 편역서 멜렌도르프를 통해 구한말 독일인 재정고문 멜렌도르프가 조선의 산업화에 기여한 면모를 재조명했다. 여기 이제 표준화 작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특히 국회에서의 반발, 야당의 반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량화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된 발단을 서술한 책인데요. 지금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설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월 음력으로 하자면 정월 초하루 정초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양력은 이제 양력대로인데 날짜, 시간 같은 것도 다 이제 표준화, 수량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측하고 측량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A4용지 같은 거 규격화된 거 또는 페트병 뚜껑 여기까지만 다른 상품에도 또 돌리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다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책에서도 66년에 방한한 존슨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길이, 질량, 표준, 분동이라고 하는 상품들 여기 나열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연설문이 짧게 나옵니다. 유학생들을 조찬에 초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80여 명의 유학생이 숨죽이고 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의 여러 산업시설과 고속도로를 둘러보았습니다.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과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잘 사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전문 과학 지식을 우리 국가를 위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 과학자들을 들여오게 되죠. 저로서는 좀 재밌는 발견인데요. 이때 당시에 관료들 69년도 사진인데 관료들과 이게 부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처음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대박이다 또는 미친년이다 두 개의 아주 극단적인 상반된 그 평가를 받을 때인데 이때 이 관료들의 부인들이 전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분들이 이제 외국물을 먹었다 보니까 사회 변혁,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선풍하는 그런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이 패션에서도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한일 경제 강요 회의,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합의 사진도 나오고요. 옆에 보니까 박태준 씨도 부리부리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거 반대한다고 했던 게 이제 김문수 전 지사,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는데, 참 역설적으로 뛰어난 리더로 지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감옥소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화공업을 일으키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쭉 내려옵니다. 안보 위협 속 중공업파 박차. 저는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은 우리 선배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굳센 선배님들의 땀, 기상,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분이 공부했는, 수학했는 민행공대 사진도 나오고요. 1960년대. 그리고 독일에서의 철강 산업의 기원도 간단하게 또 책 앞표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비레름 1세 황제는 비스마르크를 제상으로 임명하고 1871년 처음으로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 제국을 선포한다. 철과 피만이 독일을 살린다는 명연설을 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으로 불린다. 철과 피만이 독일을 살린다고 해서 철혈제상으로 불린다. 철은 철강, 피는 국민의 피와 땀을 가리키는 것이다. 1870년대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금속은 철강이었다. 에너지도 그러합니다만은 돌, 청동기, 그 다음에 철 이렇게 계속 바뀌어 오는데, 그 누구죠? 석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야노미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지구에 돌이 사라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머리를 빡 치게 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에너지의 패러다임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바뀌는 것을 빨리 선점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누구죠? 스탠더드 오일 회사 합작했는 록펠러와 함께 세브란스가 이승만 대통령의 또 멘토이기도 한데, 그 세브란스가 이제 곧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때 조선의 독립을 한번 모색해 볼 만할 것이다라고 귀뜸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천재성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신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 침공을 예언하기도 해서 나중에 그 책이 또 대박이 나고 그 돈으로 또 미국의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잘 선점을 하고 또 그것을 알아채야만 국가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뒤에 보니까 1851년 런던 박람회에 출품된 크루프사의 주강 대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거함, 야마토함이 그 시대를 또 변천을 항공모함으로 빨리 옮아가야 되는데, 그 포를 달아가지고 있다가 그 참 비운을 맞게 되는 야마토함도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나는데, 그 포를 보니까 지금 볼 때는 좀 웃기지만 이때는 얼마나 혁신의 상품이었겠습니까? 그 포가 또 소개되기도 하고, 김재관이라고 하는 분의 양력이 여기 또 뒤에 쭉 자세하게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저는 국뽕이다 이런데 기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도체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미친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탈원전하는 거 그거 예? 김일성이가 그렇게도 원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반도 비핵화, 남한의 핵 전력 자산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던 거. 6.25 전쟁 때 메가더가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중국 본토나 북한 지역에 핵무기를 쓰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있고 해서 시급한 부분도 있고, 또 적화 통일에 꼭 필요한 것이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남한의 핵 자산이 없어야 된다. 미국과 연계한 모든 거, 그리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훈이죠. 그 일환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혼자 추측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 시작되자마자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후쿠시마에서 뭐 원전 사고로 1,000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희대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가 산업을 마음대로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그렇게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두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무서운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 기술을 자랑하는데 지금은 풍력 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데 아마 또 부활할 거라고 저는, 저력 있는 기업이니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 너무나도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물론 선동에 좀 취약한, 그야말로 그거 정말 안 좋은 건데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인재의 중요한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 전부 다 청년 위한다고 하는 게, 훈련을 시키고 연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뭐 자꾸 퍼준다는 걸 자꾸 합니다. 우리 경주도 그래요. 지금 걸핏하면 청년들 뭐 창업 어떻게 하는데 뭐 한다. 예? 청년 욜로몰 뭐 열어준다. 다 망했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도 또 그 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청년 인재들을 살릴 수가 없죠. 지금 그 홍준표 씨가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했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그 청년 지원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용도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경기도에 살기만 하면 뭐 34세까지인가요? 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금융의 기본을 다 무시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리수를 드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국발로 이제 돈을 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면 복지가 너무나도 만연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멀쩡히 사는 부부가 이혼되는 걸로 서류상에는 말이죠. 서류상만입니다. 서류상. 실제 혼 상태이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타내요. 뭐 각종 교육 쿠폰, 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주는 어떤 지원 무진장 받아냅니다. 거의 뭐 한 사람이 높은 어떤 임금에 있는 그런 급여만큼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거 한번 쭉 들어봤는데 얼마더라? 1년 동안 총 받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런 돈을 받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국민성이 좋은데 이 제도가 사람들을 정말 버려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만은 민시 정권 때는 감이 없었던 팔도의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폭포수 같은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다.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 쓸 정권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발 정치 분야만 대한민국 국민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딱 한 10년만 지나면은 대한민국 정말 멋들어진 나라로 점프할 것 같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만악의 근원이 지금 정치다. 지금 또 뭐 한쪽은 점쟁이, 한쪽은 점박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A매치를 벌리는데,
뭐 당장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또 하세월 보낸다는 생각에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엔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 대충 훑어보면서 오늘 저녁 시간을 보냈고 신문들과 함께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는 또 인정받고 싶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아까 제가 선동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인식은 이미 좋은 물건을 좋아하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장소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훌쩍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만 정치가 저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